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퍼머넌트 디버깅이라는 기법을 조금 소개하고 싶어서 이번 오픈 TRS에서 발표하게 된 티오리 조성준입니다. 네, 그리고 발표는 우선 제가 이런 걸 연구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퍼머넌트 디버깅이 뭔지 좀 설명드린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그리고 구현하면서 겪은 뭐 시행착오나 그런 것들, 얻은 인사이트들을 공유하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티오리에서 작년부터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고, 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선 제가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뭐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되게 어떠한 그 요소 때문에 되게 힘들고 이런 복잡한 것들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우선 이 기존 C 컴파일러로 컴파일된 프로그램이 아닌 뭐 C++이나 Go, 러스트 이런 언어로, 다른 C가 아닌 다른 언어로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당연히 그 언어에 있던 그런 문법들이나 특성들이 사라진 상태로, 저희는 이제 블랙박스로 분석을 하게 되면 사라진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그런 컴파일러로 컴파일된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다양한 빌트인 펑션들이 뭐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코드에 다 나오기 때문에 되게 분석할 코드 양도 되게 급증하고 직관적이지 않아서 되게 힘든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컴파일러 말고도 요즘에는 뭐 되게 이런 난독화 관련된 기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되게 많이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더미다나 VM 프로텍트 같은 난독화에서 사용하는 뭐 코드 가상화 기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LMVM 기반으로 동작하는 난독화에서 MBA 기법이나 이 컨트롤 플로우 플래티닝이라는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난독화 기법들이 요즘에는 또 기본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보안적으로나 역공학적으로 민감한 코드들은 대부분 그냥 일단은 적용하고 보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뭐 커널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그냥 보안 모듈, 뭐 심지어는 악성 코드나 이런 핵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느낀 되게 이런 복잡도를, 프로그램의 복잡도, 그러니까 바이너리의 분석 복잡도를 높이는 요소가 일단은 원본 소스와 매우 상이하게 컴파일되는 이 바이너리 코드가 있을 수 있고, 최근 따라 또 많이 증가하는, 많이 발전하고 있는 난독화 기법들과,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코드 양 자체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스마트하고 이런 복잡도를 개선해서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디스어셈블러나 이 디컴파일러의 성능을 그냥 개선을 해버려서 이 특정 언어나 특정 컴파일러가 에밋한 바이너리 코드를 분석하기 쉽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브스케이션 이런 기법들을 연구해서 뭐 사라진 그런 코드들이 많고 사라진 정보들이 많겠지만은 그거를 공략을 해서 난독화를 해제하는 플러그인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되게 코스트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새로운 언어나 이런 문법들은, 그리고 난독화 기법들은 추가될 때마다 계속 그러한 기법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다시 이걸 난독화를 해제하는 플러그인을 작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코스트가 높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제너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디버깅 기능을 조금 개선해 보자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쓰고 있던 디버깅에서 많이 개선할 점이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전에 말했던 그런 디컴파일러의 성능을 개선하는 이런 정적 분석 기법들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디버거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 관련된 부분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디버깅을 하다가 저희가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을 그냥 실행해 버리면은 다시 그 실행한 명령의 결과를 되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뭐 디버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메모리 값들을 바꾸고 네, 그냥 플로어를 강제적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러한 변경 사항들을 저장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특정 시점으로 원하는 시점으로 저희가 그 원하는 시점부터 디버깅을 시작하는 게 불가능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 대표적인 거에 이제 타임리스 디버깅이라고 지오아시 만든 퀴라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타임 트래블 디버깅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판다 같은 그런 툴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은, 명령어를 실행하면서 이제 명령어 하나 실행할 때마다 변경되는 값들이나 아니면은 네, 그런 변경되는 값들을 다 이 트레이싱해서 추적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다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트레이싱한 파일을 기반으로 그냥 실행한 것을 다시 시뮬레이션해서 마치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행했던 코드를 다시 똑같이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직접 다시 디버깅 하지 않고도 뒤로 돌렸다가 갈 수도 있고, 뭐 원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인데요. 근데 이 타임리스 디버깅 자체에 대해서 제가 써보니까 좀 불편했던 점이, 이게 아무래도 트레이스된 그 파일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원하는 특정 시점으로 복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시점에 명령어의 그런 결과들이랑 변경사항들이 다 기록이 되다 보니까 되게 한번 이 파일을 생성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시점으로 그 라이브하게 디버깅 세션을 복원해서 특정 시점부터 다시 디버깅하는 게 가능한 것을 저는 구현을 하고 싶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퍼머넌트 디버깅이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퍼머넌트 디버깅에 대해서 이게 뭔지 조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아이다에서 이제 저희가 디버깅을 시작하고 특정 시점에서 지금 캡뉴라 써놨는데 캡뉴를 이용해서 뭐 그 원격 디버깅 환경을 이미 구축해 둔 상태에서 그 스냅샷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디버깅 중인 프로세스의 모든 스테이트를 저장한 다음에, 뭐 제가 또 다음 계속 디버깅을 하겠죠. 근데 또 특정 시점에 그 디버깅 세션을 저장하고 싶을 때 또 다시 스냅샷을 찍고,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특정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은 그 찍어놓은 스냅샷을 다시 리스토어해서 로드해서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시점마다 다 스냅샷을 찍어 놓으면은 사실상 얼마든지 그냥 특정 주소로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고, 뭐 그냥 아이다를 끄든지 말든지 그냥 그 스냅샷 파일만 남아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처음에는 구현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다랑 이 캡뉴만 있으면은 되게 쉽게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이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내장 디버그 서버를 이용하기도 했고, 캡뉴의 스냅샷 기능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많이 손봐줘야 될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머넌트 디버깅 플러그인을 아이다 플러그인으로 개발을 했고, 얘가 이제 퍼머넌트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기능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캡뉴를 통해 구현을 하기 때문에 캡뉴의 VM을 좀 편리하게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도 쉽게 만들어야 되는 기능이 필요했으며, 그리고 원격 디버깅 환경 같은 경우에도 캡뉴 VM이랑 원격 디버깅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편하고 네, 어렵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 디버깅 세션을 저장하고 복원하는 기능을 네,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이 VM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크게 볼 게 딱히 없어서 그러니까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서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만 동영상으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은 생성하고 싶은 VM의 스펙들을 그냥 적고 뭐 그냥 워킹 디렉터리나 캠류에 설치된 경로를 적고 그냥 생성하면은 네, 알아서 백엔드에서 캠류랑 통신해서 VM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구현을 했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인 이제 원격 디버깅을 어떻게 좀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원격 디버깅 환경은 캠류 VM 안에 디버그 에이전트랑 디버그 서버라는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디버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다랑 통신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데 전반적인 VM의 관리, 예를 들어 뭐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VM 내부로 파일을 전송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디버그 에이전트를 구현하였고 디버그 서버는 그냥 이 아이다랑 실제 디버깅 명령을 주고받으면서 네, 이 아이다랑 디버깅 명령을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디버깅을 수행하는 서버 용도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자동으로 네, 설치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캠류를 순정으로 그냥 깔게 되면은 사실 뭐 특별한 뭐 캠류 에이전트를 게스트 에이전트를 깔거나 그런 거 없이도 뭔가 파일을 자동으로 안으로 게스트 안으로 보내고 VM 내부로 보내고 그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당연히 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게스트 에이전트 이런 거를 추가로 깔지 않는 이상 통신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용한 방법이 이 안에 두 가지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담긴 이미지를 CD, DVD로 연결을 해서 그거를 사용자가 직접 VM을 생성한 다음에는 초기 한 번 정도는 직접 그 인스톨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CD, DVD 같은 거를 넣는 넣는 거는 이제 QEMU 머신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QMP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뭐 명령어가 이미 다 캠류에서 구현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뭐 CD롬에 이미지를 그냥 삽입할 수 있는 그거를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일단은 저희가 iOS 파일을 CD롬에 넣게 되면은 사용자가 그거를 직접 마운트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네, 초기 디버깅 환경 설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버그 에이전트를 깔고 나면은 당연히 이 게스트나 호스트 사이의 파일 전송이 네, 되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캠류의 여러 옵션들 중에 게스트 내부에 있는 포트를 포워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디버깅할 IP나 디버그 서버 연결할 IP나 포트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격 디버깅 하면서 되게 불편한 점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도식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 초기 VM을 세팅을 할 때 아이다에서 이 캠류 안으로 아까 말한 그 QMP 머신 프로토콜로 캠류 머신 프로토콜로 CD에 DVD를 넣고 그거를 사용자가 인스톨하게 되면은 안에 디버그 에이전트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다에서 이제 그 설치된 디버그 에이전트에 접속을 해서 뭐 원하는 파일을 쓴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지 그렇게 네,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디버깅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디버그 에이전트가 이거 잘못 썼네. 디버그 에이전트가 디버그 서버를 실행시켜서 이 실행시킨 디버그 서버 아이다와 연결을 맺고 그 다음에 이 실행 파일을 디버깅하는 방식으로 네,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네,
완료된 것을 조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뭔가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되게 이 발표하면서 제 컴퓨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까다로운 문제여서 그냥 제가 동영상으로 녹화를 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그냥 처음에 이 상태는 지금 VM이 실행된 상태고 이미 초기 설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톨 명령어를 이용해서 디버그 에이전트가 이미 설치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네, 저희가 원하는 지금 현재 디버깅하고 싶은 이 파일을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하고 그리고 그냥 디버깅을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IP나 이런 포트들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플러그인에서 다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네, 바로 원격 디버깅을 실행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디버깅 세션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디버깅 세션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금 아이다 원격 디버깅의 인터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널에 대해 좀 설명을 하고 네,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원격지 서버에 리모트 PC에 아이다 디버그 서버를 실행하면은 그 아이다 디버그 서버가 이 아이다로부터 연결을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아이다가 디버그 서버로 연결을 요청하게 되면은 둘이 연결이 되고 그 아이다에서 여러 디버깅 명령어들을 보내는 뭐 스텝인이나 뭐 프로세스 실행 같은 명령어를 보내면 그거를 이 디버그 서버가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통신하면서 주고받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이 다른 RPC 코드, 그러니까 다른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으며 이제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앞에 이제 패킷 데이터와 이제 길이가 4바이트로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 그 뒤에 1바이트로 어떤 기능을 실행할지에 대해 RPC 코드가 있으며 그 뒤에는 이제 RPC 코드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인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실제 프로세스를 어태치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그 디버그 서버 아이다가 디버그 서버에 이 RPC init이라는 그 코드를 보내서 그리고 인자로 이 리모트 PC의 IP랑 바인딩하고 있는 포트를 전달하게 되면은 아이다에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결이 다 되면은 다시 이제 아이다에서는 이제 어태치할 프로세스를 찾기 위해서 rpc-get 프로세스라는 코드를 보내게 되고 이 코드를 받은 디버그 서버는 현재 PC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를 수집해서 그 목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다에서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1000번 PID를 가진 프로세스를 어태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그 정보를 같이 RPC 어태치 프로세스 코드와 함께 전달하게 되면은 이제 이 디버그 서버가 리모트 PC 안에서 직접 ptrace와 같은 API로 어태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뭐 아이다에서 뭐 화면에 표시할 때 뭐 특정 메모리 값이 필요하거나 뭐 레지스터 값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마다 그에 맞는 코드들을 보내서 이 디버그 서버가 영천의 응답으로 정보들을 받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다 디버그 서버 인터널에 대해 알아본 이유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캠류 VM 안에 돌고 있는 디버그 에이전트나 디버그 서버가 사실 이 아이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디버그 서버를 내장하고 있는 이 디버그 서버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좀 더 개조해서 아까 말한 그 디버깅 세션을 기능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디버깅 관련된 RPC 코드 말고도 파일을 쓴다거나 아니면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코드도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VM 관리에 필요한 명령어도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인터널을 좀 더 깊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버깅 세션 저장하고 보관하는 과정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디버깅 중인 프로세스를 모든 스테이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캠류 스냅샷으로 현재
VM의 스냅샷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그냥 디버깅 중인 프로세스의 정보나 뭐 이 프로세스에서 접근 중인 파일이나 이런 게 다 저장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 만약에 저희가 스냅샷으로 저장을 해놨는데 이거를 다시 아이다에서 불러왔어요. 근데 불러왔는데 이미 그 디버그 서버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연결은 아이다에서는 이미 끊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스냅샷 안에 담아두고 있던 이 네트워크 연결을 스냅샷을 찍기 전에 끊고 다시 리슨 상태로 돌려놔야지 아이다에서 이 스냅샷을 로드했을 때 다시 디버그 서버와 연결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존 디버그 서버의 로직을 좀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더 깊게 이 원격 디버깅에 대해 원리에 대해 아이다에서 구현한 원격 디버깅 원리에 대해 좀 알아보면은 처음에 아이다에서 이 지금 리슨 상태에 있는 디버그 서버를 커넥션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이 디버그 서버가 액셉트를 하면서 RPC 핸들러랑 그 다음에 이 디버그 인스턴스라는 두 개의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RPC 핸들러는 아이다와 통신을 네트워크 연결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디버그 인스턴스는 실제 디버깅할 프로세스의 정보나 뭐 메모리 정보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인스턴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다가 뭐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하거나 이런 명령어들을 날리게 되면은 RPC 핸들러가 그 RPC 코드를 해석해서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 작업들은 이 디버그 인스턴스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버그 인스턴스가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디버깅하고 있는 프로세스나 레지스터 정보들이 다 담겨 있는 구조체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다에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미리 연결을 끊어 놔야 된다 했는데 연결을 끊게 되면은 이 디버그 서버에 연결을 끊게 되면은 이 RPC 핸들러가 관리하고 있던 디버그 인스턴스까지 다 소멸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디버깅 중인 정보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 디버깅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지니까 이 아이다에서 그 연결을 끊었을 때 이 디버그 인스턴스가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다 디버그 서버를 좀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지금 현재 상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디버깅 세션을 저장하고 싶은 상태라고 했을 때 상황이라 했을 때 이 RPC 코드를 하나 추가해서 RPC 코드를 따로 새로 추가한 건 아니고 RPC IOCTL이라는 그 이미 구현되어 있는 그 코드만 제가 몇 개 수정을 했는데요. 이 디버그 인스턴스를 따로 RPC 핸들러와 분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RPC 코드를 날리게 되면은 현재 이 RPC 핸들러가 관리하고 있던 디버그 인스턴스를 바깥으로 빼게 되고 이 상태에서 연결을 종료하게 됩니다. 디버그 서버와 연결을 종료하게 되면은 RPC 핸들러만 그냥 소멸하게 되고 디버그 인스턴스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스냅샷을 찍어서 현재 디버깅 중인 프로세스의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 디버그 서버와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디버그 서버 안에 있던 또 새로운 RPC 핸들러가 생성이 되고 또 새로운 디버그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아까 백업해둔 미리 빼놓은 인스턴스를 다시 복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 이미 스냅샷이 한 개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음 디버깅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뭐 다시 원래대로 이 처음에 스냅샷 찍었던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먼저 디버그 서버와 연결을 종료하고 그러면은 현재 뭐 디버깅 중이었던 인스턴스나 뭐 핸들러 다 소멸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전 스냅샷을 다시 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이전 스냅샷에 있던 애들은 이미 제가
이 아까 푸시 RPP에 있던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있을 뿐더러 이 디버그 서버가 리슨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로드한 스냅샷에서 다시 디버그 서버와 연결을 요청하게 되면은 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디버그 인스턴스를 다시 교체해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저희 원하는 시점으로 다시 복원이 성공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 조금 네,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은 먼저 현재 상태는 VM 설치까지 끝난 상태고 네, 이 상태에서 VM만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버그 서버 연결을 시도한 다음에 디버깅할 바이너리를 업로드하고 네, 그 다음에 네, 원하는 지점에 일단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네, 디버깅을 시작했고 이 상태에서 네, 조금 진행을 하다가 이 스냅샷을 찍게 됩니다. 제가 네, 이렇게 스냅샷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원하는 만큼 실행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스냅샷을 찍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스냅샷이 생성이 됐는데 이제 이 생성된 두 개의 스냅샷은 이제 언제든지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스냅샷이니까 이제 저희가 연결을 끊고 그냥 디버깅을 종료한 상태에서 다시 이 스냅샷을 로드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시점, 저장했던 시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아까 두 번째로 찍었던 시점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실행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첫 번째로 실행했던 데도 정상적으로 시점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연구한 결과는 여기까지이고 네, 부족한 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캠뉴 스냅샷에 의존하다 보니까 캠뉴 스냅샷 찍는 것을 아직 최적화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현상 리눅스만 테스트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윈도우 게스트는 테스트를 못해서 네, 그래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네, 완벽하게 하면은 네, 그때부터 정말 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질문 받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중에 메모리 덤프와 차이점이 뭔가요? 메모리 덤프는 제가 생각하는 메모리 덤프는 이제 덤프를 떠놓고 네, 그거를 뭐 그때 메모리를 그냥 조사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 제가 구현한 플러그인 퍼머넌트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그 덤프 뜬 시점으로 다시 네, 돌아가서 그때부터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네, 그게 차이점이라고 말하면 네,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스냅샷은 네, 파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아이다를 2개 이상 띄우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다를 2개 이상 띄우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VM을 서로 다른 VM을 띄울 수도 있고 같은 VM, 지금 구현상은 다른 VM을 밖에 안 되고 같은 VM을 서로 공유하는 거는 네, 근데 그것도 구현하면 네, 쉽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이득을 봤던 케이스 근데 아직 뭐 이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라서 이득을 봤다기보다 제가 분석할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TF 할 때도 많이 쓰고 아니면 실제 프로그램 분석할 때도 쓰고 있습니다. 큐라도 비슷한 기능을 할 것 같은데 큐라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 개발한 이유 네, 큐라가 이 세션까지 원래대로 복원을 해줄지는 네, 저는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타임리스 디버깅 기능은 제공하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디버깅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큐라는 이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네, 파일로 떨어지는 경우 첨부한 데이터는 같지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체크할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네,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답변을 좀 네, 부실하게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자세하게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